반갑습니다. 지하내두에서 우편과 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있었던 우리 이제 우편 일반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 간단하게 하자면 우편 일반은 지금 수험생들의 실력에 비해서 있죠.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조금 쉽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인데 학생들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이제 좀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편 일반을 여러분 좀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한 90점 이상, 적어도 90점 이상, 그리고 한 95점, 한 100점 돼야지 우편은 나 좀 잘 봤어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90점 보시면 90점 이상이면 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딱히 어려운 포인트는 없었고 여러분이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있죠.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이하게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 90점 이상, 100점까지 맞으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제 1번 서신독점권 예외 문제예요. 서신독점권 예외 문제인데 첫 번째 기육번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00g의 서신. 자, 350g을 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 350g을 넘게 되면은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돼가지고 얘들이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00g을 갖다 350g을 못 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송장. 자, 원래 화물에 있지 않습니까? 봉하지 아니하는 송장. 요것도 원래는 서신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화물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요게 서신독점권의 예외로서 요 이제 화물이랑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량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돼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만약에 이런 예외 조건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서신독점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돼버려서 그냥 서신독점권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리고. 그리고 이제 리을번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 얘랑 원래 두 개가 세트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내는 이제 중량 350g을 갖다 넘거나 혹은 이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요 두 개가 이제 서신독점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수치가 틀려서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요건 좀 쉬운 선지죠.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이걸 2조 3 외우겠습니까? 그냥 신용카드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서신독점권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리을과 미음.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번은 이제, 2번 문제. 자, 준등기 우편물 나왔네요. 준등기 우편물. 자, 대상은 이제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 요금. 자, 준등기는 있죠. 200g 이하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은 안 됩니다. 종이 초과리예요. 그리고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맞죠? 그러니까. 가지고 뭐 틀린 선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죠. 반송 시 등기 우편물로 처리되어 반송 수수료는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이 적용된다. 자, 이 준등기는 있지 않습니까? 등기랑 똑같이 보냈다가 마지막에 배달하는 순간에 그냥 툭 그 집에 우체통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하는 그 순간까지만 등기 취급을 하고 배달을 탁 한 순간부터 이제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송이 된다면 있지 않습니까? 반송이 될 때는 등기가 아니라 일반 우편물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시에 수치함 투함까지 있죠. 배달 결과에 대한 종족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 수치함에 넣기 전까지만 등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종족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까지 왔다 하는 걸 갖다 요 배달되기 직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완료 후 발생한 손실불상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딱 배달하기 직전까지만 등기고, 그리고 딱 우편함에 넣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완료 후에 뭐 이게 손실이라든지 분실이 발생하면 이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 틀리고 나머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우표 나왔습니다. 인터넷 우표.
국제 우편물과 소표 우편물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우표의 특징이에요. 특징. 수업 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국제 우편물 안 되고 소포 우편물 안 된다. 국내에서 통상 우편물 있지 않습니까? 걔들만 이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가 판매안 있죠. 인터넷 우표는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우표는 있지 않습니까? 우표랑 비슷한데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제가 시험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학생들한테 이제 추가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준 자료 중에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톡에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우표는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원래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완전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그러니까 이 인터넷 우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수취인 주소로 갖다가 반드시 같이 포함해가지고 있죠. 우표로 갖다가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수취인 주소 없이도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우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틀어놓은 거니까 정답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구매 후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하여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출력해버리면 뭐 구매 취소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번. 자,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 내용 문서와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있다. 이것도 내용 증명의 가장 앞에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요. 내용 증명의 중심은 있죠. 요 문서에 있죠. 문서와 관련된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동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랑 관련 없는 물건 같은 건 동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다. 양면할 수 있어요. 돈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면으로 하는 거나 양면으로 하는 거나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면으로 하면 두 면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 문서의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원래는 내용 증명이 세 통이지 않습니까? 발송인, 그리고 우체국, 그리고 이제 수취인, 이렇게 세 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발송인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뭐 발송인이 필요 없을 때는. 그래가지고 반드시라는 이런 단어 되게 위험한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가 맞고 그 다음에 내용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을 간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얘들끼리 이제 연결해주는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갖다가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인은 있죠. 발송인의 인장이 아니라 공신력에 있는 우체국 날짜 도장을 갖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이 너무 명확하죠. 이런 문제들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저 시험장에서 제가 어지간해서는 1, 2, 3, 4번 다 보는데 이 문제는 그냥 1번 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꽃배달 서비스,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달 결과는 있죠.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한다. 제가 이거 포인트 잘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을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죠.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꽃송이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 교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급업체는 상품을 발송할 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갖다가 붙여야 된다. 이게 꽃배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특징인데 또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실제로 발송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급업체에서 발송을 할 때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갖다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우체국 꽃배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기본이 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중에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있죠. 접수 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달을 공급업체가 하는 거예요. 공급업체가 잘못해서 상품에 결함이 생겼어요. 근데 왜 접수 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우편은 일정 수준까지만 여러분이 우편이랑 친해지면 있지 않습니까? 암기할 내용이 되게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쉬워서 그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원래 이제 다른 과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좀 알려지고 유명해질 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 이 사람은 강의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쉽게 나올 때만 통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계리직 시험으로 그때쯤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다른 과목으로, 그때 떴었는데, 그때 떴던 이유가 그 2019년 시험이 극악하게 어려웠어요. 극악하게. 제가 그 맡았던 과목이 당시에 뭐 꽈락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합격자들 뭐 그 합격 수준이 한 50점 막 60점 이래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과목으로 가르칠 때도 되게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기본에 충실하게.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막 합격자들 막 그 과목이 이제 60점 막 50점 이렇게 나올 때 막 80점, 뭐 70점대 후반 이런 학생들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목이 꽤 자리를 갖다 잡았습니다.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잘 나왔을 거다. 나중에 시험 어렵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더 시험을 갖다 잘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평균 성적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제 수강생들이 성적이 한 10점, 15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렵게 공부한 타사 수강생들은 한 30점 꽈락이 나요. 꽈락이 나요. 실제 나중에 한번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이 방금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갖다 다시 한번 틀어드리면서 확인을 갖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어렵게 공부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에 충실하게 그 과목을 갖다 일정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있죠. 기본적인 지식이 탄탄하면 이 문제가 틀어서 나오고 막 벨벨 꼬아서 나오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풀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쉬운 문제보다는 못 풀죠. 하지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 어려운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온갖 잡다한식으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딱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지식을 갖다 그대로 암기한 형태로 딱 나왔을 때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예측했던 다르게 틀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합격 코드 50점이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한 20점 정도 떨어졌지. 근데 20점 떨어져서 80점, 70점대 후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대박 난 거예요. 완전 대박 난 거예요. 다른 학생들 50점 받을 때 70점대 후반, 80점 나오면 우편 예금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나오면 그게 다시 한번 그런 그 모습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내년에 제가 예측했을 때는 이제 올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본에서 학생들 수준이 우예부에 대한 학생들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걸 갖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출제자라면 있죠. 내년에는 분명히 한두 단계는 어렵게 낼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고득점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변별력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근데 쉽게 내도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들 있지 않습니까? 80점대 후반 90점대 나오는 학생들은 시험이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이번에 또 다 90점대요. 그 학생들 다 뭐 95점, 90점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다. 변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변별력이 일정 수준까지는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해야지 결국에는 통합니다. 그게 결국 어려우나 쉬우나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세요. 공부 범위를 갖다가 조절을 못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다행히 부모님께서 정말 뛰어난 암기력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뛰어난 적용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뛰어난 머리를 준 경우라면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범한 학생들, 저 같은 사람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갖다 개발세발 막 늘려놓으면은 그걸 갖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시험장에서 적용하지도 못해요. 그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 배달 중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있죠. 상품의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시험 어려워지면 여기서 한 2개 정도가 막 모르겠어 판단이 안 돼. 이 쉬운 문제니까 4개를 다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어려워지면 이 2개나 심하게는 한 3개 정도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정답이 보여요. 정답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있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우표 서비스. 우리 이제 2표 1서에서 두 가지 우표, 인터넷 우표, 나만의 우표, 그 다음에 1서가 이제 고객 맞춤형 엽서죠. 근데 그 세 개가 이번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아까 인터넷 우표 봤죠? 나만의 우표 보면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1종, 기본. 자, 기본형은 1종. 그 다음에 이제 홍보형, 그러니까 기본 홍시 카드에서 카드형이 하나 더 있는데 카드형은 실체가 없다고 했죠. 그냥 이름만 있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1종 기본, 그 다음에 홍보 시트형은 1종에다 큰 이미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1번 바로 정답 해주네. 이번 시험이 좀 쉬웠던 게 뭐냐면 이런 정답을 그나마 좀 밑에 선지에다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1번, 2번 막 이런 데 주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틀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쉽다고 평가를 갖다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우체국 있죠. 별정 우체국, 우편지국국 제외. 자, 우편지국국은 전국 우체국 하면 기본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안 되는 경우가. 근데 나만의 우표에서 우리 안 된다는 내용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시험 거의 며칠 전에 있죠. 제 단톡에서 그 우편지국국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한번 또 정리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제 좀 앞으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뭐 그러실 필요 없겠지만 향후 이제 2025년 시험이라든지 향후 시험을 갖다 준비하신 학생은 단톡방을 갖다 좀 이제 잘 이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단톡방에서 고득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0점대 좀 늘렸습니다. 90점대 꽤 많습니다. 꽤 많고 80점대는 그냥 잘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단톡방 내에서는 그냥 80점대 중에서도 8점대 한 중후반쯤 가야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잘 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공부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 빼앗길 수도 있지만 요 이제 카톡에서 우리 스터디 같은 거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공부 방향들도 이제 잡아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톡을 갖다 사용할 때 특정한 이제 정해진 일정 시간에서만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 카톡이 되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 단톡방이 지금 한 800명, 한 850명, 9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한테 또 되게 친절해요. 친절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올해는 있죠. 좀 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보험까지 이제 이렇게 보험이라는 과목까지 이렇게 강의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있죠. 타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하게 되면서 세 과목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갖다 질문으로 갖다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질문들을 갖다 대부분 이 카톡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서 이 질문들이 이제 소화가 되도록 대충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으로 갖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꽤 잘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톡방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질문, 뭐 수업 콜이라든지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질문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 안 좋겠지만 딱 시간 정해놓고 자기 이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하신다면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정리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강의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올리기는 이렇게 막 정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절차 같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는 이제 단톡방에 바로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시험 직전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 허가서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2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하여 원본은 우체국에 이게 3년이 아니라 이게 1년이었을걸요. 1년.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1번이 확실하니까 1년 맞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번 우편 문제는 우리 이제 뭐 기본 강의 중에서도 이 포인트들을 다 잡아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실록에서도 다뤄지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다뤄지고 시험 직전에 제가 이제 예측할 때도 다뤄진 이런 주제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것도 몇 번씩 이제 반복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과정을 잘 소화하시고, 그리고 뭐 크게 실수를 안 하셨으면, 뭐 실수했다면 뭐 하나 정도 틀리고 실수 안 하셨으면 만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있죠. 한 85점, 90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자, 6번. 취급할 수 있는 체조 수량은 있죠. 체조 수량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다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국내 요금별납이랑 국제 요금별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국제가 안 붙었으니까 국내지 않습니까? 국내는 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소포우편물 같은 경우는 체조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국내니까 자, 이게 뭐다? 다르다 있으면 틀리는 거죠. 두 개 열통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업무 취급 시간 내에 우편 창구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 별납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딱 부정을 저지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처리할 때 창구 업무 시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디귿번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금 별납 고무인 있지 않습니까? 요금 별납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옛날에 우체국 직원들이 횡령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친한 지인들한테 이 요금을 갖다 안 받고 요금 별납 고무인을 막 찍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니은 같은 게 나온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요금 별납 고무인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수령을 정확히 확인해서 담당자가 틀렸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담당자를 갖다 관리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담당자가 지 마음대로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요 밑에 누구지 그러니까 관리자인가 한 단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딱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1개월간 발송 예정에는 있죠. 우편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갖다가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 요요요 시리즈 않았습니까? 요요요 시리즈. 요요요 시리즈. 요금 별납, 요금 훈납, 그리고 요금 수취인 부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담보금 2배 있죠. 요거는 요금 훈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요요 잘 구별하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만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거 실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중별, 중량, 그리고 우편 요금 등이 갖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생.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요금 별납은 동동동동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리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같은 우편물이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8번 우편요금 감액제도. 감액제도에서 제가 이제 단톡에서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찍었어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뭐를 찍었냐면 얘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등기 우편 있지 않습니까? 등기 통상 우편물과 관련된 감액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을 딱 보니까 딱 문제로 객관식 문제로 구성하기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나올지도 모른다고 제가 시험 전날에 단톡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기서 4개 선지 중에 가장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제 대리점, 영업사원, 그리고 보급대리인, 개인 등의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 대상이다. 얘들은 감액 대상이 아닌 애들 들어놓은 거죠. 되는 애들이 이제 3인방 입고 있죠. 안 되는 애들 들어놓은데 들어놨습니다. 그래 이거 바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있죠. 서적 우편물은 있죠. 상품의 선정 광고가 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이거 암기하는 띠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10m를 가면 정육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적은 10%. 그리고 이제 정기간행물은 60%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 구별해서 암기를 갖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 맞는 거죠. 2번이 맞네. 2번 정답이네. 그 다음에 이제 20kg를 초과하는 소포를 1개를 2개로 분할하고 1개의 무게를 갖다 10kg를 초과할 것 하여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은 1,000원이 감액된다. 제가 이게 시험장에 이게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랐다면 이걸 갖다 이제 복습을 하고 갔을 건데 이제 올해는 이제 합격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약간 올림픽 정신 참가한다.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 찍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질구질하게 다 안 해오고 갔어요. 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확실한데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틀렸나 했는데 여기 이게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4번 1회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가 있죠. 요금 혼합 일반 등기 통상 우편물은 있죠.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이 동시에 적용된다.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는 이거 제가 수업 때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등기예요. 선택 등기가 이제 접수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업 때 확실히 잡아주고, 그리고 제가 그 전날에도 이거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찍어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요것만은 확실히 풀리죠. 4번이 좀 까다로운 지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수함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시 있죠. 계약 해지시, 열쇠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거 되게 쉬운 원칙이죠. 계약 해지시 열쇠 반납할 필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편사서함을 쓰다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반납해.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이 우편사서함 그 열쇠를 쓰겠죠. 그러면 전에 썼던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똑같은 열쇠를 갖다 복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우편사서함의 물건을 막 꺼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약 해지되면 열쇠 함 자체를 갖다 교환해 버립니다.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암기팀 만들어서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요 103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팀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막판 가서 제가 이제 좀 집중 못하고 이제 좀 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풀리죠. 그러니까. 문제 풀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장이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갖다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들을 정비해야 된다.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1회, 2회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2회가 나가지고 좀 특수한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고, 요건 또 기출도 한번 됐을걸요.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우선 취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거죠. 그리고 수업 때 제가 이거 되게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조금 약간 지급적인 내용이긴 한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띠까지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갖다 시켜드렸습니다. 5위 고3이네. 5위 고3이네. 요 암기 팁 기억나십니까? 5위 고3이네. 자, 5위 5cm, 2cm, 고3 고딕 그리고 32 해가지고 이제 5위 고3이네 해가지고 우선 취급과 관련된 규격이 있죠. 암기를 갖다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인 거는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만 알면 이제 요 수치 틀렸죠. 그러니까 요 검정색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빼고는 이제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집백 코드. 자, 집백 코드와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인가 바로 앞 모의고사에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를 갖다 이거 냈어요. 그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푸셨던 분들 있죠. 제대로 푸셨거나 복기를 하신 분들은 이 문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집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다독성이 높은 문자와 숫자. 요 문자와 숫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편 번호는 숫자로만 표시하죠. 근데 이제 집백 코드는 걔랑 다르게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이걸 갖다 숫자로만 표기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편 번호에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 집중국 2자리, 얘만 3자리 배달국, 그 다음에 집배 팀구라고 있어요. 요 두 개를 바꿔서 또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2자리. 근데 팀구 해가지고 친구, 팀구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틀릴 게 없죠. 이 두 개는 전형적으로 기존에 계속 기출이 되던 내용들이고요. 포인트였어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착 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의 경우에는, 자, 경인국 우편 집중국의 경우에는 B로 시작한다.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수도권은 있죠. 영문자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A, 경인은 이제 B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맞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 번호의 마지막 자리는 청번호를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자리가 청번호예요. 첫 번째 자리가 우리 교재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리가 청번호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제가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모의고사에서 냈어요. 마지막쯤에 몇 달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정확하게 이제 보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거저 먹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체통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대한 있죠.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수집된 우편물을 소인 작업을 처리하여 뭐 형태별로 분류하여 우편화 요금면에 바르게 간출해서 뭐뭐의 도장을 찍는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요. 수집해온 우편물에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어디에 찍냐 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우표면에 찍겠죠. 그러니까 우표로 갖다 찍어야 되는 그 공간에 이제 뭐 우표면에 도장을 갖다 찍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우편물에 국제 날짜 도장을 갖다 찍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이 문장이 올라 안 올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지 뭐가 매칭이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항공 우편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낸다. 그러니까 국제우편물류센터. 그리고 선편 우편물은 부산구구. 이것도 이제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거저주는 문제.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우편물을 뭐뭐 표시 후 우편 창구에 접수 처리해야 한다.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놨는데 우편물로 갖다가 이게 일반 우편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등기 취급이라든지 이런 부가 취급을 갖다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취급하는 도중에 이런 우편물을 발견되면 있죠. 이 우편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선 취급이다 하면서 이제 도장을 갖다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만 충실하면 굳이 하나 안 외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외워도 다 풀리는 이런 문제예요. 이게 조금 이제 시험이 쉬웠는데 이 쉬운 문제를 갖다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그 만점을 갖다 못 맞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5점 이상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실수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이상 틀린 학생들은 보면은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온갖 지엽적인 잡지식을 갖다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죠.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뭐 95점이나 90점 미치라고 해서 여러분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85점 요 정도만 받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긴 했지만 있죠.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우편의 체계를 갖다 쌓아가고 우편을 갖다 가셨다면 크게 많이 암기할 필요도 없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있거든요. 조금 이제 아쉽다는 거죠. 자, 그래도 뭐 다른 과목 잘해서 합격하면 되죠.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다음 시험에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합격을 하셔도 되고 뭐. 자, 13번 유가증권 등기. 우리 이제 보험 취급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증명, 그리고 특급, 국내 이제 4대 부가취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 증명, 특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보험 취급에서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표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걸 등기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취급 한도는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이다. 얘만 10원부터요. 다른 애들은 10만 원인데, 그 2천만 원까지. 시작도 가장 작고, 그 끝도 가장 큰 애 있지 않습니까? 덩치가 가장 큰 애가 유가증권. 글자, 4글자라 가지고 덩치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답을 너무 쉽게 줬어요. 이번에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 기프트 카드 등의 보험 취급을 갖다 원할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다. 이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품 등기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 우리 문제집에서 몇 번이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시에 있죠. 수취인에게 겉봉을 갖다 열게 한 이유. 이 유가증권 등기는 겉봉, 나중에 배달할 때 이 겉봉을 연다고 했어요? 안 연다고 했어요? 통화라든지 유가증권 등기 같은 경우는 열어서 확인해 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는 집배원이 봐도 딱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집배원이 봐서 그 내용물을 갖다 확인해 줄 수 없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배달을 할 때 수취인에게 전달할 때 있죠. 이걸 갖다 절대 열지 않습니다. 왜? 열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관공서회사 등의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 포함된 다량의 이제 등기 우편물을 배달할 때 상호대적 확인 없이 일괄 배달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유가증권 등기 보험 취급 우편물이니까, 그리고 고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른 애들이랑 일괄 배달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상호대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시험 전날에
제가 이제 찍었던, 이건 거의 뭐 100%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송달 배달 이번 내용 추가가 됐는데, 그 특별 송달 배달에 4가지 유형이 있어. 4가지 유형. 이거 구별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나올지도 모른다고 시험 직전에 바로 제가 단톡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번 문장이 조금 변형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 또는 뭐 본인의 뭐 해당하는 그 본인과 자격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에게 송달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본인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에게 송달해도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칭하는 문제예요. 이 문장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4개랑 매칭하는 문제예요. 그럼 4개 중에서 이거밖에 연결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부송달. 그 다음에 자, 수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갖다 거절하면 그냥 놔두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치송달이에요. 유치송달.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에 표시된 주소가 아닌 우체국 창고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한다. 이 조송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송달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부송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송달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갖다 방문하거나 수취인이 외출 중이라 동거인에 배달하였다. 이 보충송달이에요. 보충송달.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교과서 문구랑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건 약간 학자적인 마인드예요. 학문을 추구하는 학자적인 마인드고 있죠. 수험생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 문장에 약간 오류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정답에 가깝게 내가 매칭을 시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짝짓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좀 미묘하게 다른데 얘도 미묘하게 좀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출제 의도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 문구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 완벽하게 추구하려기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로 파악해서 답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받아주고 그걸 갖다 쫓아간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십시오. 막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풀면서 심각한 학생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내가 시험장 나가면 이거 오답 2 제기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딴 데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시험이라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오답 2 제기 과연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교과서 문장이랑 조금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이 됐으니까. 근데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출제 의도를 갖다 이제 잘못 파악을 한 거죠,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정당국들이 가입하는 있죠. 국제연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국제연합체가 우리 3개밖에 없어요. UPU, APPU,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 우정연합. 이건 P가 아니라 B죠. 그러니까 어쨌든 P. 그 다음에 칼라 우정연합.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 있죠. 그러니까 11가 들어가 있는 국제연합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2002년도 우리 이제 월드컵 트로피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트로피를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6개국에 시작해서 지금 11개국 됐다. 2002년도에 성립됐다. 요거 이제 암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11개국 연결하십시오. 그럼 이게 칼라지 않습니까? 칼라는 뭐에 특화되어 있어요? EMS 국제특송에 특화되어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EMS의 경쟁력을 갖다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사무국 태국이 나오네. 사무국 태국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국이 태국인 거는 뭐냐면 요 APPU예요. APPU. 얘들끼리 경쟁해서 오답을 만든 거예요. X. 그 다음에 연합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K-패킷 등 여러 상품. 얘는 K-패킷이고 뭐고 그냥 EMS예요. EMS를 위해서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슬로건에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to deliver는 맞는데 앞에가 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아닐 것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더 패션 to deliver 열정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번 보니까 약속한 날짜보다 하나라도 지연 배달될 경우 우편 요금을 갖다 배상하는 고품절 서비스를 갖다 운영한다. 요 이제 칼라 우정연합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달 보장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3번도 틀리고 맞는 건 이제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얘도 약간 이제 문장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 국제연합체에서 배달 보장 서비스를 갖다가 시행해가지고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지연 배달이 될 경우에 우편요금 배달을 갖다 해주는 고품질 서비스를 갖다 운영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일단은 이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내용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내용만 설명. 근데 내용만 설명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국제소포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수검사시 있죠. 중개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 여부 있죠.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처음에 저 이거 맞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이게 맞다고 보면은 정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3번이 딱 우리가 출제 예상했던 이제 내용이에요. 그 소포에서 소포 접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발송인이 작성해야 될 내용, 그리고 이제 접수 담당자가 기재해야 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소기 표지에 도착 국가라든지 중량 요금은 접수 담당자가 기재하는 게 딱 맞거든요. 3번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게 원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고 요거 시험 그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맞아요. 근데 1번이 또 맞으면 이거 문제 오른데 그래 어디가 틀렸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중개국가가 아니라 이 도착국가죠. 그러니까 도착국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소포의 경우 기록 취급을 하지 않으나 자 등기 취급을 부과할 경우 기록 취급을 한다. 자 국제소포지 않습니까? 국제소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항공소포는 있죠. 실중량 산정을 갖다 위해서 우편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주소기 표지에 기재한다. 이것도 처음 해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틀린지 못 찾겠는데 항공소포는 실중량과 부피 중량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중량을 적용할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3번이라는 이 중요한 우리가 딱 예측한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정답으로 딱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을 여러분이 못 떠올리고 1번에서 함정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측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이거를 갖다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이 3번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맨 이상한 막 그런 것들만 이제 암기를 하다가 기본으로 갖다 놓쳐버린 거예요. 18번. 자, 국제우편 사전 통관 정보 제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이 딱 제가 마지막에 찍었던 건 아닌데 학생들이랑 이제 이것도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에 이제 그 전전날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전 통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고 챙겨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왔는데 자, 1번 대상국가는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도착국가 세관의 승인 완료를 받는 경우에만 운송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 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 있죠. 요 내용이 모든 사전 통관 제공 정보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CR 있지 않습니까? CR 수업 시간에 CR, ICR이라고 했던 거 있죠. 유럽과 관련된 내용에서만 이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ICR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역시 그냥 사전 통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에 부착한 주소기 표지와 세관신고서 작성은 영어로 하며 포스트넷 숫자 위의 문장은 모두 영어로 한다. 우리 국제우편물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영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빼고는. 근데 이제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 어쩌다 한 번씩 쓰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긴장해서 좀 암기를 해주고 기본은 영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서는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그 포스트넷이라든지 주소기 표지, 세관 신고 작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 우편물은 있죠. 국제 소포 우편물, 그리고 KPK, 그리고 EMS 소류 미소류, 그리고 한중해상 특성 소형 포장 우편물이다. 얘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소포와 비슷한 메스가 있는 애 있죠. 메스가 있는 애들이 포함이 돼요. 메스가 있는 애들이 이 사전 통관 정보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EMS는 메스가 없는 소류라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치국구를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시행 중이다. 맞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요. 1번만 지금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미국행, 미국행 FDA 문제네. FDA 문제도 쉽지만 이제 딱 쉽죠. 그러니까 출제될 포인트가 딱 예상돼 있어요. 그리고 딱 우리가 예상한 문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서 그 내용으로 갖다가 이제 틀어서 보여준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공, 선편, 우편물 모두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항공이고 선편이고 할 거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신고는 면제와 유예 그리고 해당으로 구별한다. 우리가 면제와 유예 해당이라는 단어를 갖다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면제 유예 그리고 면제 유예가 안 되는 애들을 갖다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애들이 해당이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선지가 있죠. 너무 뚜렷하게 딱 예측한 있죠.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FD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만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한다.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FDA 문서 같은 거, 이게 그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요거를 접수를 하고 나면 문서 같은 걸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우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는 그 문서를 갖다 출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만 된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딱 예측된 출제 포인트에서 들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그 문제집에도 나와 있을걸요. 똑같은 출제 포인트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니즘 법률에 따라서 있죠. 미국으로 식품 반입 시 FDA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전반적인 이제 정의를 갖다 내려놓은 거고. 이번에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100% 이제 우편실록이라든지 수업에서 이제 완벽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제 소화했던 포인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기본적인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셨다면 틀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우편물에 있죠. 굵은 글씨로 소형 포장물을 나타내는 small parcel, petite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처음 해봤을 때 이거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게 없는데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죠.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의 발송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물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출제 포인트로 이미 강조를 했고 이미 또 한번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 포장 우편물의 특징적인 내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부 또는 외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그 국제우편의 유형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내 우편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얘만 소형 포장 우편물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부나 외부에 기록할 수 있는 애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통신문에 대한 참고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형 포장 우편물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맞는데 그럼 이건 어디가 틀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 단어를 갖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제 오답을 갖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약간씩 이제 좀 섬세하고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은 챙겨 놓으시면 있죠. 시험장에서 정답을 갖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작년처럼 이제 수험생으로서 접근을 했더라면 좀 더 이제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었겠죠. 아닌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렸으려나.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게 그냥 나는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고 길을 걸어가는 건 학생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제 해설 강의나 해야지, 이렇게 좀 마음 편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 제대로 기억을 갖다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보여도 자, 중요한 출제 포인트 이런 게 잡히면 정답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 얘들이. 얘 풀 때는 뭔가 흐리멍텅, 뭐지? 대충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소형 포장 우편물의 경우 그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로 갖다가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할인 요금은 없다. 소형 포장물도 할인이 있죠. 그러니까 소형 포장물도 할인이 있습니다. 등기 소포라든지 그리고 또 뭐지, 그러니까 EMS 같은 경우가 할인이 없죠. 그 다음에 자,
EMS 프리미엄이 할인이 없어요. EMS는 할인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관 신고서는 있죠.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300SDR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CN 22, 23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정사안본부 고시에 의해서 1SDR은, 그러니까 1,450원이다. 이거 수치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00 얼마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확실히 정답이야. 그럼 이거 틀렸겠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말 이제 얼렁뚱땅 보는 것 같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되게 짧은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수치들을 안 잊어먹고 들어가면 좋죠. 저도 수험생이었다면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거 다 수치 정확하게 암기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 구별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편 일반과 관련된 있죠. 20문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